네, 미국의 재무부 펀딩 발표 영향 그리고 일본은행 조금 전에 금융정책을 또 수정했는데 이 영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이제 재무부의 그런 발표를 살펴보면 사실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 FOMC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미국 이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일단 국채 발행 규모를 어느 정도 발표했는데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재무부가 이번에 이제 4분기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한 리펀딩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10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기존에 7월 정도에는 8,52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8,250억 달러 정도를 이 기존에는 발행할 거다라고 예상했었던 그 물량보다는 좀 적은 7,76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재무부가 발행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현금은 7,500억 달러 정도를 베이스로 보유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말, 올해 말까지도 전부 다 보유한 비슷한 수준의 7,500억 달러의 현금 잔고를 유지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내년 1분기까지는 여전하게 이제 QT를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8,160억 달러까지도 꾸준하게 아무런 리펀딩 계획을 지속할 거다라고 추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세부 발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규모 같은 얼개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TV로 할 것이냐, 노트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 관련해서는 11월 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FOMC 결과와 같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세부적인 부분들 1일에 발표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주셨는데요.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국채금리가 또 발작적으로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정확하게 미국에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우선 밤사이의 영향력을 잠깐 좀 짚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에 공개가 된 자료거든요. 그 이후에 10년물 미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그 원인을 보자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만큼의 국채 발행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아무래도 예상인 8,520억 달러보다는 줄어들은 7,760억 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공급이 많지 않고 그럼 텀 프리미엄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승 압력이 그 정도로는 높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네. 판단을 했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내년 1분기까지 꾸준하게 국채가 공급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리가 추가적 상승을 가능하도록 보는 것이 맞다라고 포지션 수정이 일어나면서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금리 면에 있어선. 근데 저희가 사실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섹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T빌이 앞으로는 저희가 세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는 국채 발행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채는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1개월물도 있고 1년물, 2년물, 길게는 30년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채 발행은 뭘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하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단기물 금리가 오를 것이냐 장기물 금리가 오를 것이냐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면서 네. 장기물의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는 그러면 장기물의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다라는 측면에서 베어 스티프닝 장세다라고 저희가 불러왔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지속될 거지 않을 것이냐는 그 세부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영향들을 함께 알아봤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장기 채권이 발행이 어느 정도 될지 단기 채권이 어떻게 될지 뭐 이번에 미국의 이제 앞으로의 리펀딩 그런 과정 계획들을 본다면 저희는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면요. 네. 지금 미국이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 발행을 누군가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채권을 사는 주체는 여갈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자금 시장 MMF 펀드에서 여갈피의 자금을 많이 담아놨어요. 네. 여갈피라는 건 본인들의 돈을 놀릴 데가 없으니까 정부에 다시 예치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 다시 예치를 해놓으면 정부가 이자를 줍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여갈피라고 부르는데 이 여갈피에 쌓아놓은 이 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걸 T빌이라고 많이 부르고 재정증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단기채를 발행했는데 단기채의 금리가 여갈피 금리보다 살짝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단기자금 시장을 굴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럼 굳이 여갈피에 놓을 필요는 없다. 여갈피에 있는 돈을 빼서 단기채를 사면 나에게 조금 더 높은 금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득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여갈피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까지의 미국채를 사줬다. 왜냐하면 여갈피에 있는 금리보다 T빌의 금리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채와 장기채의 발행 비중이 이제 공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는 단기채 중심의 발행을 지속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흔히 TBAC라는 이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연준한테 그리고 재무부한테 너희가 이런 비중으로 좀 채권을 발행해라라고 흔히 이제 권고해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20% 정도가 단기채 비율이 적정한 발행 비율이다라고 정해주는 그 어떤 퀀텀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걸 판단했을 때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중심으로 발행이 좀 더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발행되었던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꾸는 쉽게 말씀드리면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네. 그러면 단기채가 장기채로 바뀌니까 그럼 단기채의 공급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단기채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럼 단기 채권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네. 단기채의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반대니까 금리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갈피에 있는 자금이 단기채를 산 이유는 단기채 금리가 여갈피 금리보단 조금 높기 때문에였는데 이후에 갈수록 단기채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땐 단기채 금리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갈피 입장에선 굳이 내가 금리를 낮은 단기채를 더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채권 발행의 수요처가 네. 그 전까지는 여갈피라는 든든한 버퍼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실 여갈피가 매력도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단기채를 누가 살 것이냐? 네. 최근 국외에서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줄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는데 이거 누가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 지급준비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갈피 대신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 내에서의 유동성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거다. 즉 이제부터는 정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더 확실하게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미 한번 경험했듯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은 이꼴 은행 시스템 불안으로 연결된 경험이 저희가 한번 있잖아요. 네. SVB 사태를 통해서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지키는 이런 어떤 유동성이 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의 상황이 여갈피가 이거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지급준비금 입장에서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 빌 그로스라든지 빌 에크만이 이제 주장했던 바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걸 짚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의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잔존한다는 건데 이게 다시 한번 가시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긴축적 환경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고금리 장기화를 점점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빠르게 통화정책 완화를 시켜야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가능성까지 저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 시스템 리스크가 점차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긴축에 대한 장기화가 조금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혼선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과 그 이후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누구한테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는 1일에 있을 미국의 리펀딩 계획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금융완화를 3개월 만에 또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장기금리 1%를 초과하는 것도 용인을 한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났더라고요. 시장에서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어젯밤에 니케이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보도였죠. 우리가 YCC에 대한 정책 유연성을 높이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1%에 대한 초과를 좀 더 허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뭔지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YCC라고 한다면 사실 상단과 하단의 금리를 어느 정도 막아서 이 밴드 내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겠다라고 일본 정부가 선언한 거고 네. 이제 초안화 통화 정책의 일환이었죠. 근데 원래는 상단이 0.25%였다가 0.5%까지 가고 이제 이게 1%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1%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스탠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0.89%까지 올라가면서 1%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선 아무래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를 올리기엔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될 정부 부채가 확실히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시장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YCC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지만 기준금리 자체를 건드리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럼 YCC를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1%를 초과하는 것까지 용인하겠다라고 지금 BOJ를 통해서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높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고요. 일본 정부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에 대한 뒷배경을 좀 보자면 최근에 도쿄 CPI 같은 것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3%까지 올라가면서 예상했던 2%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또한 지금 기시다 내각 자체의 지지율이 사실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고물가 수준이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우에다 총리 쪽에서 너희가 이 물가를 좀 잡아내야 되지 않냐라고 일종의 압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좀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에 어제와 같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BOJ는 스탠스 변화를 할 거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그널은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엔화 입장에서는 좀 강세 포지션을 차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엔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점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미일 금리차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초안화 통화 정책 때문에 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두 가지 팩터 중 하나가 지금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안화 통화 정책이 언제까지 장기화될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연초에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BOJ는 스탠스를 언제든 바꿀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거의 놓여졌다. 150엔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어떤 정책적 변화와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정부가 기존 정책,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책 금리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YCC에 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금리 인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다시 한번 시장에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후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는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내면서 그 다음에 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오르는 거는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금리를 올리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YCC 정책을 진행할 거다라고 했을 땐 그러면 글로벌 이제 뭐 엔화에 투자하는 그 펀드들을 봤을 때는 사실 엔화 약세에 투자한 펀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엔화 약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어떤 근간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일시에 좀 되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표가 난 뒤에 지금 엔화는 실시간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과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될 텐데 그럼 엔화 강세가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땐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기술적이냐라고 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페어에 속해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 면에 있어서도 사실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죠.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1350원까지 올라갔다가 소폭 다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어떤 흐름을 좀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물가가 점차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일본 자체 내에서의 펀더멘털이 조금은 개선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그전에도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일본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바랬던 국가이기 때문에 고물가를 바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자 지금까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했던 건데 이거에 따른 부작용을 점차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저성장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우려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점차 발현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출산율이 최근에는 좀 개선됐다든지 네.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흐름은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기적 봤을 때는 엔화가 강세 이에 따라서 달러는 상대적 상단을 막힐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 자체는 조금은 무산됐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혹시 그 엔화가 발표 직후에 약간 약세 압력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일본 맨 처음에 이제 이러한 발표가 나왔을 때는 네. 이후에는 당장은 사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측면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니케이 지수가 발표가 니케이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1% 초과에 대한 인용을 하겠다라는 예상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 베팅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실사화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되돌림이 좀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은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일본은행도 이렇게 정책에 대한 수정을 또 3개월 만에 굉장히 빠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율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투자 전략 함께 또 짜보시면서 전략 수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또 미국의 국채 발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부 발표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될지 살펴드렸고요. 또한 일본은행 정책회의 오늘 있었는데 결과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기는 했지만 좀 바뀌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